사연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된 사연 DJ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사는 57살 박명숙 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DJ님.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남편의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누군가에게 송금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 정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저녁 7시면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텃밭에 나가 고추며 상추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큰 다툼도 없었고 별다른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물어보면 회사 일이라거나 동창 모임이라고만 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자들도 친구가 필요하고 바쁠 때는 야근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술을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 집에 오면 소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죄책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어?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그 대답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로 나가더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물어야 할지, 남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 봤습니다. 남편은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갔고 한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간판에는 법률 상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제 와서 날 떠나려는 건가?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법률 상담소에 들어간 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부모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겨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은 1시간쯤 뒤에 나왔습니다. 표정은 어두웠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저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네.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으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모르는 번호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온 것들이었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잊지 마세요. 발신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또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약속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남편이 알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대신 그 화요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남편은 또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또다시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었습니다. 큰 종합병원 앞에서 남편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병원에 온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서도 남편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큰 병에 걸려서 저한테 말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면 남편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숨기지 말아요. 당신 요즘 이상해요. 법률 상담소도 가고 병원도 가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말 못했어. 사실은. 남편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나 빚이 좀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빚? 무슨 빚?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친구 보증을 잘못 썼어. 그 친구가 사업 실패하는 바람에 내가 갚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빚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2천만 원이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법률 상담소는 왜 간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빚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싶어서 변호사랑 상담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우리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병원은 왜 간 거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또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도 못 자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정신과 상담받았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내로서 남편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안아줬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우리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남편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50이 넘은 남자가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지.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빚을 어떻게 갚을지 궁리했습니다. 제 적금을 깨고 친정에도 도움을 요청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힘들겠지만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건 진실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짐도 챙기지 않았고 쪽지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말했습니다.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엔 실종 신고를 받기 어렵습니다. 며칠 기다려 보세요. 저는 남편 친구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남편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연락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남편이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냈다는 겁니다.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계획적으로 집을 나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무사한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 통장에서 매달 100만 원씩 자동이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 통장은 제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자동이체 같은 건 설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직원은 말했습니다. 3달 전부터 설정된 거예요. 수취인 이름은 김영희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김영희.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매달 첫째 날 100만 원씩 김영희라는 사람에게 송금되고 있었습니다. 수취인 계좌는 다른 은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은행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길래 남편 돈을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은 며칠 만에 김영희라는 사람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여자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구에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김영희 씨 맞으세요? 여자는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저는 정수 씨 아내입니다. 당신이 남편 통장에서 매달 돈을 받고 있다던데 무슨 관계세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여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어디 있어요? 당신이 알고 있죠?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는 정말 여자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집안은 초라했습니다. 가구도 몇 개 없었고 벽지도 낡았습니다. 여자는 차를 끓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수 씨랑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단지 정수 씨가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의 말을 듣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왔지만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여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필요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자는 이곳저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정수 씨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는 식당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여자의 사정을 듣고 치료비를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때 빌린 돈이 2천만 원이었어요. 저는 꼭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매달 100만 원씩 갚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친구 보증을 섰다고 한 건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이 여자를 도와주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요?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3달 전에 마지막으로 뵀어요. 그때 정수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식당에 오지 않겠다고.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 아이가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 정수 씨 덕분이에요. 앞으로는 자동이체로 돈을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남편이 왜 그랬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들을 뒤졌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진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사람들 중에 남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남편의 옛 동료였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정수 형이 제 아버지 장례비를 보태주셨어요. 500만 원이었는데 아직 다 못 갚았어요.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편의 후배였습니다. 형님이 제 아이 수술비를 대주셨어요. 1,000만 원이나 되는 돈이었어요. 저는 평생 그 은혜를 못 갚을 거예요. 후배는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남편이 정신과를 찾은 건 정말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법률 상담소에 간 건 빚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 저는 다시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남편이 무슨 상담을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상담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유언장 작성에 대해 상담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하려고 했을까? 저는 남편이 다녔던 병원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접수처에 사정을 말하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고민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수 씨는 정신과가 아니라 종양내과에 오셨어요. 종양내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간호사에게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남편이 암 환자인 건가요?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치료는 거부하셨고 통증 조절만 하고 계세요. 간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암 말기라니. 그래서 집을 나간 건가? 저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니면 제가 슬퍼하는 걸 보기 싫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혼자 그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는 왜 몰랐을까?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간호사가 저에게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수 씨가 만약 부인이 오시면 이걸 드리라고 하셨어요. 쪽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의 작은 요양원 주소였습니다. 저는 당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2시간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양원은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접수처에 남편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2층 끝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이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졌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를 듣고 남편이 돌아봤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말 못해서.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왜 혼자 이렇게 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남편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이 슬퍼할까봐, 아이들이 힘들어할까봐. 남편의 손은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김영희 씨 이야기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 빌려준 거 알아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남편이 웃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었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일이었으면 했어.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남편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하고 산 30년이 너무 행복했어. 그 행복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었어. 내가 죽고 나면 당신이 슬플 거야. 하지만 내가 도운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해 줄 거야.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고마워할 거야. 그게 내가 당신한테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야.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남편 곁에 머물렀습니다. 요양원에서 남편과 함께 바다를 봤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약해졌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마음의 짐을 내려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은 점점 차가워졌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들도 왔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행복했어. 너희들이 자랑스러워. 엄마 잘 모시고 살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함께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김영희 씨가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은희님, 제 아이가 완치 판정 받았어요. 다 은희님 덕분이에요. 남편은 활짝 웃었습니다. 잘 됐네요. 아이 잘 키우세요. 여자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길 바랐던 겁니다. 남편이 도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다들 남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날 기억해 주니까 고마워. 남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과 함께한 30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느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손을 꼭 쥐고서 마지막 숨을 거뒀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편을 기억하는지. 장례식장은
남편을 추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남편의 따뜻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돼 있었습니다. 남편이 미리 써둔 편지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과 함께한 30년이 내 인생 전부였어요. 내가 남긴 빚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천천히 갚을 거예요. 당신은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저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떠났지만 남편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이 도운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남편 말대로 그들이 제게 고마워하며 힘이 돼줬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 남편은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남편이 세상에 남기고 간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남편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연의 내용입니다. 명숙님, 이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분께서 홀로 짊어지신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을지 느껴집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곁에 있어 달라고 말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떠나면서도 무언가를 남기는 사랑입니다. 남편분은 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슬퍼할까봐, 아파할까봐 홀로 아픔을 견디셨고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선행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명숙님께 남기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믿으셨던 거겠죠. 남편분이 도우신 사람들이 명숙님 곁에 남아 위로가 되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남편분의 사랑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떠나지만 그 사람이 베푼 따뜻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명숙님, 남편분은 분명 지금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슬픔 속에만 머물지 마시고 남편분이 남기신 사랑의 흔적을 따라 하루하루 따뜻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진심은 결국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남편분이 자랑스러워할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사연으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노래를 만들어 불러드립니다. 이 노래가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사람이 어느 날 말없이 떠나버렸네. 짐도 챙기지 않고 혼자서 바람처럼 사라진 그날 밤, 왜 떠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리운 마음의 통장을 열어보니 낯선 이름 하나 적혀있더라. 매달 큰 돈이 보내진 곳에 모르는 여자 누구길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진실은 저 멀리 숨어있네. 그 사람의 마음은 나보다 깊은 곳에 있었네. 아픈 몸으로 남을 두며 홀로 눈물 삼키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은 말없이 세상에 퍼져가고 내가 외롭지 않도록 선물을 남기고 떠났네.
후장한 말기라는 그 한마디, 법률 상담소 이 원장 쓰던 그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 아픈 아이 살리려고 큰돈을 빌려준 그 마음, 친구의 장례비, 후배 수술비 모두 혼자 짊어진 그 사람. 나에게 짐 되기 싫어서 바닷가 요양원에 숨었던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네. 그 사람의 마음은 나보다 깊은 곳에 있었네. 아픈 몸으로 남을 도우며 홀로 눈물 삼키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은 말없이 세상에 퍼져가고 내가 외롭지 않도록 선물을 남기고 떠났네. 편지에 적힌 마지막 말,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지금도 찾아오는 사람들 고맙다며 손 잡아주는 그 따뜻한 마음들이 당신이 남긴 흔적이네.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세상을 밝히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은 내 가슴에 영원히 남아서 외로울 때마다 떠올릴 가장 소중한 선물이네. 오랜 세월 함께한 그 사람아, 이제는 편히 쉬어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오늘도